네, 언중유골 헬마우스 임강빈 작가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특별히 반가운 미디어오늘의 노지민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늘 특별히 반가울 일이 있나요? 네, 가죽 잠바 입어서. 앞으로 반가움을 얻고 싶으면 가죽 잠바를 입는 것으로. 뭔가 어떤 이 동질감 이런 거 좀 느껴지는 것 같아서. 좀 이제 가죽 잠바의 계절이 오긴 왔죠. 아, 그러니까요. 아, 가죽 잠바겠죠. 제가 이걸로 이렇게 환영을 받을 줄이야. 네, 헬마도 약간 소외감 느끼시면 하나 장만하시든지. 아니요, 근데 저는 괜찮습니다. 뭐 이렇게 네. 단호하게 끊어. 아주 단호하게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바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발제해 주세요. 네. 네. 뭐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이제 지난 주에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특히 좀 제가 오늘 짚어보고 싶은 거는 왜 한국 국민과 일본 국민들의 알 권리가 각 언론 혹은 각 정부에서 다르게 취급되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뭐 아시다시피 이제 일본에서 워낙에 한일 정상회담의 이제 뒷얘기들 관련된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 와중에 네. 우리 대통령실에서는 관련 얘기를 이제 가능하면 회피하거나 뭐 좀 의미를 축소하거나 해명 자체가 좀 엉뚱하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일본 언론 같은 경우는 양국 정상이 이제 현안 관련해서 나눴다는 심각하고 진지한 얘기들 혹은 뭐 정치인들을 만났을 때 우리 대통령이 했다는 얘기들 이런 것들이 일본 정치인의 실명을 걸고 보도되는 경우가 많은데 비해서 한국 대통령실은 주로 이제 핵심 관계자라는 익명 처리를 통해서 이제 보도가 많고요. 뭐 그리고 이제 그 익명의 관계자들이 우리 언론에 먼저 뿌려주는 내용이라는 것들이 뭐 대통령이 호텔에서 뭐 박수를 받았다든가 오므라이스 집에서 두 정상이 이제 소맥을 말아 마셨다든가 뭐 이런 신변 잡기류의 이야기들이 많다 보니까 저는 그 대목에서 잠깐 새길 빠져서 네. 일본인들도 말아먹나요? 일본인들은 말아먹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옛날에 일본 갔다 온 사람한테 듣기로는 우리 소주를 그러니까 좋아해서 얼음 타갖고 먹는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하이볼처럼. 네. 하이볼. 우리 소주를. 네. 소주만. 네, 소주만. 근데 소맥을 말아먹는 경우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마 기시다 총리도 처음 겪어봤을 거예요. 뭐 이번에도 아니, 전 이거 궁금해서 진짜 여쭤보는 거야. 제 주변에 일본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뭐 즐겨 드시는 분이 있다고는 못 들어봤네요. 일본에 쭉 계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 쓸데없는 거에 꽂히다 보니까 이 뉴스를 보면서 궁금했던 게 소맥을 일본인들도 좋아하나 생각이 갑자기 전화 들어서. 연결이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일본 맥주들은 우리 맥주하고 약간 좀 달라가지고 말아 마시기에 좀 적절하지 않은 유형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네, 말아 마시지는 않을 것 죄송합니다. 같은데 이 진행자의 또 이 그 덕모로 오기고 또 쓸데없는 일로 빠졌는데 다시 돌아가시죠. 네. 우리 언론에서 이제 그 부분에 좀 관심을 많이 갖는 이유가 있었군요, 이게. 팩트 체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요, 네. 농담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미디어 오늘 편집국장 출신도 궁금해하는 일본인들은 말아 마시는가? 네, 이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많이 얘기가 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한국 국민들이 좀 소외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어제 많이 보도가 됐던 게 일본 마이니치 신문의 22일자 칼럼 멍게? 미묘한 한일 온도차 멍게 논란이죠. 멍게 논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 관련해 가지고 일본 정치인들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문제 제기를 했다라는 내용을 이 칼럼에서 굉장히 좀 상세하게 다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일단 실명으로 다뤘습니다. 그래서 누카가 후쿠시로 이란 의원연맹 회장이 윤 대통령한테 일본산 멍게 수입 재개에 대해서 이제 요청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숫자까지 이제 들었는데 미야기현에서 나는 일본산 멍게의 75%가 원래 한국으로 수출되고 있었는데 그 수출길이 막혀서 이제 어민들이 상당히 힘들어한다. 이런 얘기까지 들어있는 걸 보니 아무래도 이 얘기는 신빙성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해서 우리 언론들도 많이 이제 번역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안에 대한 해명을 보면 우리 대통령실 관계자가 또 이제 익명으로 나와서 멍게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았다. 네. 이렇게 또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커뮤니티나 댓글 같은 데서는 농담으로 멍게가 아니라 일본어로 멍게를 뜻하는 호야 뭐 이런 게 나온 거 아니냐. 멍게가 나온 건 아니다. 이런 이 비꼬기가 나올 정도로 네. 해명이 조금 신빙성이 있느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 그러냐면 그 멍게가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후쿠시마 수산물에 대한 논의를 했느냐 이 여부일 텐데
이거는 사실 이미 여러 차례 알려진 바가 있습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지도부하고 면담하는 자리에서 후쿠시마산 수산물 문제제기가 있었다. 그리고 이 한일 의원연맹 소속의 일본 의원들이랑 면담할 때도 이런 얘기가 있었다. 이런 게 이제 일본 매체에 먼저 소개가 되고 또 우리 한국 매체에서도 이걸 크로스 검증을 해가지고 많이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외에도 이즈미 겐타 입헌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는 면담을 마치고 나와가지고 일본 기자들하고 기자간담회를 할 때 상당히 상세하게 자기가 어떤 의제를 거론했는지를 소개를 했는데 초계기 문제라든지 평화의 소녀상의 이전 문제라든지 일본인 납치 문제, 북한에서 이제 한 거지만 이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 달라든지 이런 민감한 현안들을 언급했다고 직접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실명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현안들을 거론했는지를 자기네 기자들한테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비해서 우리 대통령실 같은 경우는 주로 익명으로 그리고 약간 이제 논점을 좀 피해가는 듯한 그러니까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얘기하기보다는 먼 길은 안 나왔다 식으로 좀 회피를 하는 듯한 양상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좀 그 양 국민들 사이에 이제 보도에 대한 접근 권한이 좀 달라 보인다라는 거고요. 문제는 이제 이런 언론 대응이 멍게 논란만 있었던 게 아니라 뭐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성 장관 같은 경우도 이제 반도체 소부장 수출 규제 문제라든지 그리고 일본의 그 화이트리스트 복원 문제 등등에 대해서 한국 측 자세를 보고 신중히 판단하겠다라는 언급을 여러 차례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금방 이 풀릴 것이다라고 언급했던 거를 이제 뒤집는 그러니까 자기 언론을 향해서 이제 일종의 이제 한국을 뒤통수치는 네. 그런 듯한 발언들을 많이 했었고요. 마스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이라든지 기하라 세이지 관방부장관이라든지 이런 이제 주요 장관 저 고위직들 같은 경우도 위안부 합의 문제나 G7에 우리 대통령을 초청하는 문제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실명으로 일본 언론에 이제 얘기를 좀 많이 했었다. 이 부분을 좀 지적해 봐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좀 한번 좀 종합 정리를 해봅시다. 그러니까 이 문제 제기를 하는 취지를 한번 정리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하자면 현안에 대한 그 국민들이 어디까지 알아야 되느냐 하는 거는 뭐 대통령실이나 우리 언론들이 이제 판단할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외교적인 논의의 내용을 다 밝혀서 드러낼 수는 없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맞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만 이제 상대 국가에서 먼저 그런 것들을 이제 까서 자기네 국민한테 일본 국민한테 이제 알려주기 시작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는 정보를 정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는데 이를테면 후쿠시마 수산물 문제에 대해서 일본 국회의원들이 한국 대통령하고 논의를 했다라고 일본 언론에 밝혔다면 우리 대통령은 그에 관련해서 어떻게 답변을 했는지 정도는 우리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지 않느냐. 아니 그러니까 알 권리 이전에 국민은 평가할 권리가 있잖아요. 그쵸. 그렇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서 국민은 당연히 평가할 권리가 있고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정보가 필요하니까 거기서 알 권리가 이제 필요한 것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평가의 포인트가 뭐겠어요? 그냥 국민 개개인이 어떤 자기의 뭐 주관적 기준을 삼을 수도 있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밝힌 한일 정상회담의 취지와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성의 있는 호응을 끌어낸다. 그걸 통해서 공동이익을 구현한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설정했던 그런 기준에 입각해서 국민 평가가 가능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알 권리가 필요한 게 그러면 정말로 일본이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정말 성의 있는 호응 이전의 태도를 보였느냐. 그다음에 공동이익을 구현하기 위한 어떤 접근법을 보였느냐에 있어서 거기에 사례가 되는 게 정말로 독도 문제나 위안부 문제나 수산물 문제를 기시다 총리가 거론했느냐 안 했느냐가 되게 중요한 하나의 지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대통령실에 책임 있는 답변을 요구를 하는 건데 이게 지금 멍게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았다면 그러면 수산물이라고 하는 어떤 단어는 나왔는지를 좀 물어봐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요. 박진 외교부 장관의 답변을 보면 처음에 의제로서 논의된 바가 없다. 그렇죠. 국회에 가서 사전적 의미로 논의는 되지 않았다. 이게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자 봅시다. 그러면 박진 장관의 말에 따르면 그 세 가지 그러니까 차원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공식 의제에 올려서 회담의 내용으로 거론이 됐는가 안 됐는가의 문제가 있고 네. 두 번째 공식 의제로 채택이 돼서
논의 협상은 되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 친교의 과정에서든 어떤 과정에서든 양국 정상이 논의를 했을 가능성. 세 번째는 뭐냐면 논의라고 하는 것은 서로 말을 주고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기시다 총리가 일방적으로 거론했을 가능성. 요 세 차원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중에 어떤 것인지는 확인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확인을 해줘야 그러면 일본의 성의라든지 공동 이익이라고 하는 것들이 현실화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되는 거니까 왜 이걸 안 해주느냐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본질은 여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결국? 그리고 수산물 관련해 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그 의제로 다뤄진 적이 없다고 하기도 하고 뭐 정치인들이 접견하는 자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 그런데 또 TV조선 같은 경우에는 단독 보도를 한 게 있었거든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정치인들한테 오염수 분석에서 한국 전문가가 참여해야 된다고 했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다는 게 전해졌다라는 식으로 보도가 된 적이 있고 그러니까 수산물 논의를 그래서 했다는 건지 안 했다는 건지 했으면 무슨 내용을 한 건지 이런 걸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우리 대통령은 국익에 저해하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 이것만 주장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언론들의 어떤 질문 방식이나 보도에 대해서도 좀 지적을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일테면 이번 사안들이 사실은 일본 측에서 일방적으로 얘기를 하거나 언급을 한다고 해서 이제 끝나는 문제들이 아니고 우리가 대응 카드로 준비해 갔어야 되는 전략적인 지점들이 있습니다. 일테면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 문제를 저쪽에서 거론을 한다면 우리 대통령이 원래 했어야 되는 거는 후쿠시마 원전의 이제 오염수 방류 문제를 문제 제기하는 것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이번에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추가로 뭐 사도강산의 유네스코 등재 문제라든지 군함도 문제 같은 것들이 이제 거론해야 된다라는 게 기존의 한일 정상회담에 참석하기 전에 우리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제시했던 의제들이거든요. 이거는 우리 쪽의 칼이기 때문에 이거는 가지고 가서 제시를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우리 언론들에서는 카운터 카드로 이런 것들을 대통령이 제시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는지 그랬으면 이제 그쪽에서는 어떤 대응을 했는지 이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묻고 이제 보도하는 뭐 이게 기사들을 잘 찾기가 좀 어려워서 그런 좀 의제에 대한 접근 방식 같은 것들도 좀 촘촘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뿌려주는 자료나 이제 언급들에 대해서만 보도할 게 아니라 뭐 소주를 어떻게 뭐 몇 대 몇으로 말아 마셨는지를 저희가 알 필요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중요하지 않은 문제들이 아니고 조금 더 궁금해야 해야 되는 사안들을 더 직접적으로 질문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대통령실의 이 관계자 발이라는 거를 포괄적으로 우리 언론 보도들이 허용을 해줄 것이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만 하더라도 이 관계자 발이라고 기사가 나오면 기자 한두 명만 접촉해봐도 그 관계자가 누군지 바로 알 수 있어요. 굉장히 쉽게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웬만하면 그래서 뭐 다른 데 가서는 가능하면 실명으로 언급을 하려고 하는 편인데 그래야 그 발언의 이제 책임성을 좀 명확하게 따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너무 이제 관계자라는 거를 포괄적으로 다 받아준다라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제 MBC 뉴스데스크에서 지금 이제 일본 특파원하고 연결해가지고 현영준 특파원의 이제 이 취재 내용을 들었는데 거기 보면 이 현영준 특파원이 이 마인치 신문에 칼럼을 게재했던 고가고 저 편집위원하고 직접 통화를 해가지고 내용을 물어봤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편집위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해당 국회의원하고 직접 얘기를 해서 멍게라는 거를 수입 재개해달라고 언급했다는 내용을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카메라에 대해서 통제하려는 것도 있었다. 이걸 확인했는데 그러면 일본 쪽은 지금 취재한 사람도 실명으로 자기 칼럼을 쓰고 기명으로 칼럼을 쓰고 해당 내용을 이제 기자한테 알려준 사람도 자기 실명을 걸고 정치인이 얘기를 하는데 왜 우리 쪽은 전부 관계자 발로 이제 익명으로 대응하냐? 그러면 신뢰도를 따질 때 결국 대통령실이나 혹은 누카가 의원이나 둘 중에 한쪽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멍게라는 얘기를 했다는 쪽과 안 했다는 쪽이 있으니까 그러면 어느 쪽의 신빙성이 더 높겠습니까? 실명으로 하는 쪽이 아무래도 더 신빙성을 획득하기 쉬울 수밖에 없는 거라 이런 측면에서도 대통령실의 접근법 그리고 우리 언론들의 너무 포괄적으로 받아주는 익명보도 이거를 좀 문제제기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익명보도를 왜 다 받아주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과거에 그동안 이렇게 질문이나 응답을 하는 자리가 있었을 때 굉장히 그런 익명보도 관행이 무분별하게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경우가 나오면
그동안 역대 정부를 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봤을 때 질문을 받는 자리 자체를 없애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다른 기자들 사이에서 익명으로 해달라는, 익명으로라도 뭔가를 들을 수 있는 자리를 원하는데, 그런데 자꾸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니 우리가 취재를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기자들 사이에서 이렇게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은 지금 결국에는 이렇게 조직 문화에 굉장히 부작용 같은 게 집약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얘기하니까 제 기억이 맞다면 김영삼 정권 시절이었던 걸로 아는데 익명 보도에 거의 끝판왕 보도가 있은 거 아십니까? 어떤 보도인가요? 익명을 요구한 청와대 한 정무수석은 너무 크게 웃어버렸네. 이거 싫어요, 싫어. 네. 네. 그거는 의도가 있는 거죠, 기자가. 재밌지 않나요? 의도가 있었다면은 굉장히 그 나름대로 고단수인데 그런데 진짜 아까 뭐 기자들을 접촉해 보면은 알 수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냥 기사 하나만 읽어봐도 누군지 알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맥락을 거기에 예. 심어두기는 하죠. 그렇죠. 예. 보통은 이제 브리핑을 하고 브리핑이 끝나고 나서 뭐 질의응답 같은 걸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리고 뭐 애초에 관계자발로 질의응답을 하는 경우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고 정말 어느 정도 사견을 보태서 백그라운드 설명을 해주는 경우에 이렇게 관계자발 질의응답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는데 지금은 질문하는 자리 자체가 거의 그냥 무슨 뭐 정책 관련해서 뭐 담당하는 그런 수석이라거나 아니면은 뭐 국가안보실장이라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면 그냥 질의응답은 무조건 백브리핑, 관계자발 이런 식으로 굳어져 맞아요. 버린 게 지금 여느 때보다 좀 심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제가 같아요. 사실 왜 이제 이거를 지적을 하고 싶었냐면 얼마 전에 이제 소위 69시간 그 근로시간 논란이 있을 때도 대통령실 내부에서 대통령하고 혼선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대통령은 60시간 캡을 보완하라고 이제 네. 얘기를 했는데 지시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실 관계자발로 그거는 대통령의 개인적 의견이고 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신 거는 아닌 걸로 안다. 그러니까 정반대의 얘기가 나와서 이게 무슨 일이냐라는 게 있었는데 사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뭐 기자들한테 확인해 봤을 때는 그게 이제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언급한 거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들을 보도에서 놓치게 됩니다. 일테면 이관섭 수석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기재부 출신의 소위 모피아 라인이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김대기 비서실장이나 이런 대통령실 내부에서 왜 이런 반대 논리가 나오는 거고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해석이나 이제 분석의 양상이 달라지게 되는 거라서 단순히 대통령실 관계자로 나갔을 때는 굉장히 의미가 달라지는 거라 이런 것들은 분명하게 해줄 필요가 있는데 그냥 대통령실 관계자라고 해버리니까 이게 대변인인 건지 홍보수석인지 다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익명 보도 부분은 이제 그 정도로 정하고 저는 이걸 그 발상법 하나를 이제 심각하다고 보는 게 박진 외교부 장관이 아주 당당하게 사전적 의미에서 논의는 없었다라고 하면 그러면 유추 해석을 하면 거론은 됐다라는 걸로 일단 해석을 합시다. 그러면 거론을 기시다가 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기시다가 거론을 한 것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까? 이 가장 기본적인 판단에 그러니까 저는 되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전 조율이 되지 않았던 부분을 즉석에서 그렇게 특히나 양국 관계에 아주 그 예민하고 중요한 현안을 그렇게 그놈 속칭 지른 거잖아요. 네. 지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여기서 외교 결례의 문제가 하나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첫째, 이 문제가 있어요. 두 번째는 거론을 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대꾸를 안 했으니까 논의는 안 했다고 주장을 하는 거겠죠. 그러면 그런 문제를 상대국 총리가 그러니까 입에 올렸는데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그 나라에 가서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안 한 것이 그러면 옳은 것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무시묵살한 것으로 우리 국민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냐 아니면 끌려다닌 것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얘기거든요. 네. 이건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렇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것을 무슨 뭐 논의니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렇게 대충 뭉갤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본질은 사실은 여기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국민의 어떤 그 알 권리보다는 대통령 보유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게 그렇습니다. 놓고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또 맥락이 얼마 전에 미국의 국무부에서 발행한 2022년 인권 보고서에 이제 수정 관련된 논란이 또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폭력과 괴롭힘 항목에
대통령이 직접 그 MBC를 겨냥했었던 얘기들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돼서 논란이 되고 바이든 날리면 보도.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여당이 이제 직접 이제 MBC에 대해서 이제 고발 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지적을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미국 국무부가 다음 날 그 폭력과 괴롭힘이라는 그 소제목은 이제 삭제를 한 게 알려지면서 대통령실에서는 이게 뭐 미국 국무부 쪽에서도 이제 잘못된 거를 인정한 셈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해명을 했고 일단 여기서 잠깐 우리 노지민 기자도 그걸 좀 취재를 한 것 같으니까. 그렇습니다. 노지민 기자 한번 취재 내용 한번 좀 듣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선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전체 보고서가 매년 나오는 게 있잖아요. 미국의 국무부 연례 인권 보고서. 보고서가 예, 국가별로 나오는 게 있는데 거기에 항상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항목이 한 두 번째 정도에 시민의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보장되고 있느냐라는 항목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여러 사례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첫 번째로 그 대통령실 관련한 MBC의 그 비속어 보도 그리고 그에 대한 뭐 대통령의 비판적 발언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여권에서 뭐 고소 고발을 한 사건 그리고 이제 언론계의 반발 이런 것들을 쭉 다룬 게 있어요. 그런데 그 MBC 관련 단락 앞에 이렇게 폭력과 괴롭힘이라고 작은 소제목을 달아놓은 게 있었는데 그 부분만 드러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전체 내용은 달라진 게 거의 없다고 본문 봐야 되는 내용은 건데. 그대로 유지가 됐고. 네,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게 수정이 됐다고 하면 왜 수정이 됐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 국내 언론에서 전해지는 그 미국 국무부의 입장 그거 같은 경우는 사건 묘사에 적합하지 않아서 명확성을 위해 삭제했다 이렇게 밝혔고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수정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했고 대통령실은 현재 명확하게 수정 요청 여부에 대해서 답을 아예 안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또 짚어볼 만한 부분은 이 외교부 당국자발로 나온 입장들을 보면은 한미 양국 정부는 모든 주제에 대해서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것도 아까 그 박지원 외교부 장관이 우리가 논의 의제로 올려서 말한 적은 없다라는 식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수정 요청을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정부의 입장이 전달이 되면서 외교적인 부분 고려한 게 아니냐 이런 추측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러면 고쳐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진 않았지만 그 주제에 대해서 언급은 했다면 그건 이제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렇죠. 뭐. 거기에 대해서 그런 의문에 대해서는 사실 명확한 답이 나온 게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배배 꼬아가면서 어렵게 접근할 게 없는 게 본문은 그대로 유지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는 처음에 폭력과 괴롭힘에 해당되는 사안이라고 봤는데 알고 보니까 아닌 것 같아서 삭제했다면 본문도 삭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초에 그 폭력과 괴롭힘이라는 표현이 삭제된 건 맞고 이걸 폭력과 괴롭힘이라는 그런 상당히 강경한 비판 어조로 접근을 한 것과 안 한 것의 차이는 물론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이거는 표현의 자유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논란들이 벌어지고 있느냐를 기술한 부분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지적한 문제는 바뀌지 않는 거고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문제가 있죠. MBC 이 보도가 그러니까 그 엄청 논란이 됐을 때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동맹을 훼손하는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근데 동맹의 상대 축인 미 국무부가 연례인권 보고서를 통해서 이거를 이렇게 지금 묘사를 했다면 동맹 훼손이라고 하면서 뭐 전용기 탑승 배제까지 이어졌던 네. 대통령실의 일련의 대응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문제가 있었고 상황에 대한 왜곡이었다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방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더 핵심적인 문제는 사실은 여기에 있는 거죠. 결국 그렇죠. 이제 미국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그 표현의 자유 관련해서 매년 언급되는 사례들이 있는데 MBC 보도 관련한 부분은 뭐 상당히 어느 정도 비중을 두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미국 국무부 보고서가 주관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하지는 않지만 특정한 사안이 있을 때 이걸 이 이슈와 관련된 주체들의 발언을 누구 것을 넣느냐 그리고 어떤 입장을 넣느냐가 또 이걸 판단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속어 보도 같은 경우에는 윤 대통령이 미국 의회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영상을 공개했다. 이렇게 규정을 했고 그리고 이 영상기자연합회 쪽에서 MBC 보도 중단을 위해서 대통령실이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면서 반발한 내용을 언급을 했고 또 MBC 해외 순방 취재를 위해서 대통령 전용기 탑승이 금지된 일 관련해서는 그 언론 노동자 단체들이 이게 언론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라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걸 명확하게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안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는 뭐 대략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사실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유시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 그 벌금이요? 한동훈 그 법무부 장관 그 당시에 검찰청 반부패부장일 때 뭐 관련해 발언을 했다가 벌금형 선고받은 일, 그리고 열린공감TV가 김건희 씨 관련된 혐의로 고소당해서 이 경찰이 유튜브 채널 압수수색한 일, 이런 사례들이 쭉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대통령실이나 아니면은 뭐 외교부나 밝혀야 될 일은 지금 이거에 대해서 소제목이 어떻게 됐고에 대해서 집중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례가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된 일에 대한 그런 해석이나 입장이나 판단을 내놔야 되는 건데 그건 피해가고 있는 거죠. 저는 제일 그러니까 재밌게 본 대목이 뭐냐면 이 인권 보고서 나오니까 여권 인사들이 뭐냐면 미국에는 명예훼손죄가 없기 때문에 그다음에 표현의 자유를 되게 중시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걸 보면서 그 말하자면 이제 미국 사람들이 뭘 잘 몰라서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은 다르다. 네. 이 주장이잖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누구를 떠올렸게요? 윤석열 대통령을 떠올랐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애용하는 단어가 뭡니까? 보편적 가치거든요. 글로벌 네. 스탠더드. 그리고 보편적 가치의 핵심 개념이 뭡니까? 자유와 인권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철학에 반하는 진단 아닙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어제 한동훈 장관의 이제 답변도 좀 문제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한동훈 장관의 이름이 직접 국무보고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노재민 기자 짚어주신 것처럼 유시민 전 장관에 대해서 이제 고발했던 조치, 그거를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했더니 인권에 대해서 국무부의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미국에서는 권력자라든가 힘 있는 사람들이 정적을 공격하기 위해 거짓 뉴스를 퍼뜨리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아니, 국무부에 여러 의견이 있는 게 아니라 국무부의 의견이 집약돼서 지금 표출된 게 보고서지 무슨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정적을 공격하기 위해 거짓 뉴스를 퍼뜨리는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전직 대통령이었는데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맥락입니다. 사실 한동훈 장관도 미국 사례를 참조하겠다라는 언급을 여러 차례 했었고 직접 이제 방문도 여러 번 했었는데 정작 국무부의 공식 보고서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거는 미국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 거다. 이런 식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어서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또 이번 사례가 소제목 빠진 게 굉장히 이례적인 수정이라는 식으로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서 과거에 어떤 사례가 있나 봤어요. 왜냐면은 그 대통령실 관계자 말로 또 나온 이야기를 보면은 뭐 여러 차례 나올 때마다 논란이 항상 있었다. 이번이 특히 심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예 미국 대사관 차원에서 공식으로 잘못했다는 걸 시인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2004년 같은 경우에 신문법 관련해서 이게 신문법 이 여당이 추진한 법안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일간지 한 곳의 시장 점유율을 30%로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시민사회는 이 법이 인쇄매체 분야 통제에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렇게 설명을 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때 이 보고서가 나오고 나서 중앙일보 같은 뭐 소위 보수 언론으로 분류되는 곳 같은 경우는 신문을 이렇게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 사업자 범주에 넣어서 규제 대상으로 삼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하면서 이걸 굉장히 비중 있게 인용을 한 적이 있고 그래서 이제 뭐 민주언론시민연합이라거나 아니면 뭐 인터넷기자협회 같은 그런 다른 언론 시민단체 같은 경우는 이게 보수단체 제외하고 시민사회 전반은 인쇄매체 통제법으로 보지 않는다 이러면서 좀 항의를 한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한 미국 대사관이 이때 당시에 다음 카페를 운영하던 때인데 네, 거기에 다음 카페가 한때 전성기 네, 때였어요. 카페 USA 지금은 2014년인가 기점으로 운영이 안 되는 것 같던데요. 네. 이때 시민사회 전반이 아니라 NGO 사회의 일각에서로 하는 게 맞았을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게 인권보고서 보고기간을 좀 고려했을 때 최종 통과된 법안이 아니고 여당이 제출했던 법안만 다뤘다. 그리고 다음에 2005년 보고서에서 뭐 이런 차이점들이 다뤄질 거다 이런 입장을 상당히 어느 정도 길게 그렇게 입장을 밝혔고 실제 이 다음에 있는 보고서를 보면은 뭐 미디어 시장 다양성을 보장하게 될 거라는 반응이 있는 반면 뭐 편집이나 발행 자율성에 대한 간섭이라는 비난을 하는 쪽도 있다. 이렇게 양측의 찬반 입장을 같이 기술을 한 일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이거 외에도 그동안에 뭐 우리나라의 그런 한국의 소수 인종이나 민족 그리고 그 외에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 같은 건 꾸준하게 미국 국무부 보고서가 지적을 해왔던 거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항의를 한 일도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진짜 이렇게 폭력과 괴롭힘이라는 기술이 잘못됐고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은 오히려 대통령실에서는 수정 요청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알겠습니다. 그 이제
사실 저도 찾아보다 보니까 이게 사실 이 국무부의 인권 보고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매년 발행이 되고 그리고 한국에 있는 이제 내부적 문제를 지적하는 항목 자체는 크게 안 바뀌거든요. 명예훼손죄 존치 문제라든지 뭐 국가보안법을 통해서 이제 인터넷을 통제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항상 들어가는 항목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이제 뭐 여성에 대한 어떤 폭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정부 당국이 좀 관심도가 떨어진다라든지 이런 얘기들 그리고 이제 군내 동성애를 처벌하는 문제 이런 것도 매년 언급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본질적인 문제는 거의 수정이 안 되는 상태로 이제 정권이 바뀔 때마다 누구의 이름이 언급되느냐 이거에 대해서만 주목을 좀 많이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번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나 한동훈 장관의 이름이 들어가다 보니까 야권에서는 뭐 어떻게 보면 좀 환영하고 이제 활용하는 메시지가 나오고 여권에서는 이제 반발하거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실이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식의 태도가 나오는데 2021년만 하더라도 오히려 이제 국민의힘에서 그때는 야당이던 시절인데 미국 인권 보고서에 이제 조국 전 장관의 사례가 부패 사례 중에 하나로 이제 언급이 되고 오거돈 박원순 전 시장의 사례가 성폭력의 사례로 언급이 되는데 이걸 들어서 이제 부끄럽다 우리 정부 이거 인권 변호사 출신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있는데 이렇게 되는 게 말이 되느냐 고유한 나라가 맞느냐 뭐 이런 식의 이제 비판을 했었는데 한 2년 만에 또 입장이 바뀌는 이런 거를 자꾸 이제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중간에 어떤 명예훼손 존치 문제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 명예훼손에 대해서 전혀 책임을 묻지 않겠다가 아니라 명예훼손을 형사 범죄로 규정을 해서 그렇죠. 형벌을 가하는 것을 안 하는 거죠. 다만 그걸 민사로 해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과 위자료 청구는 어마어마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뭐 다 세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뭐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IFJ라고 있어요. 국제기자회견. 네. 여기에서도 그 한국의 어떤 명예훼손죄를 형사범죄로 그러니까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바도 있었고 오히려 그것이 세계적으로 아마 큰 추세인 걸로 저는 알고 있는 건데. 그렇죠. 왜냐하면 주로 이제 권력자들이 자기 방어를 하는데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그러니까요.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매년 지적되는 게 사실 여권에 대해서 비판적인 내용이 기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은 이제 권력을 쥐고 있는 쪽에서 그렇죠. 그 형법상 명예훼손 관련한 조항을 어떻게 악용하는지의 사례가 나와 있기 때문에 거의 논란이 있을 때마다 항상 적용이 되는 거고 그거는 뭐 전임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래서 지금 내년에 이제 또 보고서가 나올 텐데. 연례 보고서니까. 네, 내년에 연례 보고서가 나오게 되면은 그때는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인가. 지금 사실 예측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은데 그때도 뭐 이렇게 약간 좀 논점을 피해가는 식으로만 대응을 할 건지 좀 바뀔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해야 되는데 뭐 이거저거 다 떠나서 뭐 전용기 탑승 배제했다고 그다음에 또 태우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너 계속 타지 마. 못 하잖아요.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현실 아닙니까? 그렇죠. 뭐 여기서 다 사실은 집약적으로 다 드러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언중역으로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요. 저도 함께 올라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